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 비단 부동산 PF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고금리 고물가 속에 이미 한계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정부의 재정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지금 나라 곳간 사정으로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보미, 전범진, 신용훈 기자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 채무는 약 1,127조 원, 역대 최대치입니다. GDP 대비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땐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하는데요.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도 한참 낮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우리나라를 같이 비교해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 40%가 우리나라의 이제 적정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가 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50% 넘은 것도 사실 뭐 적정 수준에서 많이 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주요국들과 달리 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건전 재정으로 돌아와야 할 적절할 때를 놓치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 그 여파는 장기 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정부는 재량껏 조정이 가능한 지출들을 최대한 줄여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입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무 지출 내역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법상 매년 국세에서 약 21%를 떼어내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은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쓰는 돈의 50% 이상이 의무 지출입니다.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학령 인구의 변화 추이, GDP라고 얘기하는 소득 증가, 이 물가 상승, 이 세 가지 요소가 포뮬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의무지출, 재량지출 할 것 없이 어디든 새는 곳이 있다면 그 틈을 막아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물가 상승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무색하게 채소류와 가공품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인해 국제유가까지 급등하며 올해 하반기 물가 전망은 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당초 지난달 3.1%를 고점으로 하락세에 진입할 것을 전망했지만 국제유가와 환율이라는 변수가 부상하면서 이 같은 예상은 꺾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하며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장중 1,400원대를 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여건의 극적인 개선 없이는 3%대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 악재 속에 정부는 그나마 정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긴급 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으로 2,043억 원을 투입했고 물가가 충분히 잡힐 때까지 재정 투입을 무기한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소비자 물가는 가공품과 식재료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32개의 다소비 가공품은 1분기에만 6.1% 올랐고 총선이 지나자 인상을 자제해왔던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로서는 정책적 수단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2천억 갖고 물가 부담을 낮추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 재정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들의 소비 능력을 갉아먹고 빈부격차를 키우는 물가 상승. 물가의 상고하저 흐름 속에 하반기부터는 밥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도 어느덧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천조 원을 넘어선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과 다중채무자들의 증가세도 하반기 경제 위기설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1년 전보다 3% 가까이 늘었고 연체율도 2.1%에서 3.2%로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면서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차환이라고 하죠. 이제 기존의 부채를 롤오버하는 차환도 막힘으로써 향후에 연체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취약차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재정 적자에 정책 자금의 지원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에게는 재정 부담을, 서민에게는 상환 부담을 안기고 있는 대출 중심의 정책 금융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연명을 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서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차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는 폐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도와주고 새로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는 게 대출에 발목 잡혀 제대로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한계 차주들이 늘고 있는 상황. 자영업자 대출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대비도 잘 돼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합니다. 금액 기준 연체율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4%를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 규모면은 작년에도 이미 연체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에 대한 대비는 많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다중채무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린 취약차주자의 채무 비중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은행권의 경우는 취약차주의 부채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으로 그 시스테믹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권의 전반적인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계 차주들과 신용 불량자들이 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원입니다.